고창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님께서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고창호입니다. 먼저 이렇게 사고 이후에 국민적인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거에 대해서 골조공사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으로서 안타까움과 미안한 감정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사고 이후에 건설 품질 향상을 하기 위한 개선 방향,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구조 계산과 구조 도면, 이것이 현장에서 처음으로 건설 현장에서 시작되는 성과품입니다. 이 성과품을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지금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위상과 그리고 1960년 이후에 건축법이 제정되고 나서 사고의 이력,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60년이 지나오도록 가지고 왔던 건축법의 문제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어떠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 구조안전 선진화 혹은 구조안전 강화 특별법을 제안하는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965년 처음으로 해외 건설 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업계는 2010년 일본을 제치고 7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 해외 건설 시장 점유율 5위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나온 2020년 통계에 보면 한국은 해외 건설 시장의 점유율 6%, 4위인 미국을 바짝 쫓아가는 5위를 위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 건설업체들이 해외에 나가면 이렇게 잘하는데 한국에서는 왜 그러느냐? 한국에서의 제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건설업의 제휴율은 전체 산업 0.46, 건설업의 비율은 2.48입니다. 그러면 과연 한국에서의 건설업의 제휴율이 이렇게 높은 것이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월등히 높습니다. 밑에 있는 일본, 영국, 미국, 독일보다도 저희는 한국에서의 제휴율은 이렇게 높습니다. 예, 해외에서 잘하고 있는 한국의 건설업체가 외국에서는 잘하는 건설업체가 한국에서는 왜 그럴까? 그러면 시공의 문제인가 아니면 건설 산업의 환경의 문제인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이제 60년 이후에 일어났던 건축물 붕괴 사고 이력을 한번 보시면 1962년에 건축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때 건축법이 제정될 당시에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빌딩은 지금 롯데호텔에 자리 잡고 있었던 반도호텔이 지상 8층입니다. 그 지상 8층 건물도 일제강점기에 1938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던 건물은 대부분이 5층 이하의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던 시기에 만들어진 건축법. 그리고 1963년에 일본에서 있었던 건축사의 제도를 들어오면서 건축사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60년대 후반에 도심 건물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울의 팽창으로 인해서 엄청난 숫자의 도심 건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69년, 67년에 여러분들 아시는 한진빌딩, 칼빌딩, 대형각 빌딩, 타워 호텔 등등이 용적률 1800%라는 그 용적률을 가지고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과연 그런 건물들은 1800%를 가졌으니까 지금도 그거는 다시 허물고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하느냐? 지금의 도심의 용적률은 1000%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규모의 건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70년대에 들어오면서 건물들은 이제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산업화 시대에서 들어서면서 우리는 이제 건설의 붕괴를 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에 지어졌던 와우 아파트, 시형 아파트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붕괴되고 그 이후에 보시면 삼풍백화점이 1995년, 이천물류센터가 2005년,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있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눈이 쌓여가지고 체육관이 붕괴되면서 그 안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대학생들이 9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사당종합체육관 공사를 하다가 트랜스포가 붕괴되면서 또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2020년 잠원동 해체 공사 중에 건물이 도로 쪽으로 넘어지면서 지나가던 차를 덮쳐서 신혼부부 2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공사 중에 발생한 사고는 2022년에 광주에서 3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는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5,000달러라고 하는데 이런 35,000달러의 선진국에서 나타날 수 없는 아주 후진적 형태의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검단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2023년까지 건축관련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2년에 건축법이 제정이 되고 70년에 와우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우리나라 법은 점점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강화되는 법이 1987년, 94년 쭉 바뀌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리에 대한 제도, 감리에 대한 강화, 감리에 대한 업무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법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짓기 위한 초기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데 초기 결과물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감시해서 잘 짓게 하느냐 감시 쪽으로만 계속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997년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의 감리 업무가 포함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감리 시장은 대폭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감리 용역 시장은 공사비의 약 10%까지 용역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2022년에 그 학동에서 강주 빌딩 그 해체하다가 공사 중에 도로 쪽으로 넘어지면서 또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감리, 이때는 이제 해체죠. 해체 감리. 해체 감리에 대한 교육을 또 뭐 몇 시간 더 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감리에 대한 그 조건만 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감리 교육, 감리가 강화됐다고 60년 동안 건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요? 제가 여기 보시면 올해라고 해놨습니다. 올해라고 해놨고 2024년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왜 2024년을 올해라고 했을까요?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환갑이 지난 건축법을 가지고 중대사고를 막지 못했으면 체계적인 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를 강화해서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감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그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감리, 죄송하지만 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가고 있고요. 현장에서 보면 젊은 감리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감리의 시장으로 젊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라도 뭔가는 달라져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감리교육 강화한다고 몇 시간 교육시켜서 그분들을 전문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중대 건설 사고를 막을 수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건축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에 만들어진 건축법의 제1조, 건축법의 목적입니다.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제 첫 번째가 안전입니다. 안전, 기능, 미. 여러분들 건축의 3대 요소라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구조, 기능, 미입니다. 안전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첫 번째의 목표가 안전인데 자꾸 안전이 망가지는 사고를 내고 있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건축법에서 중요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중요성에 대한 방점을 찍지 않는 것이죠. 옛날에 군사정권 시대 때 대한민국 국민은 군관민 이렇게 했습니다. 군관민. 군이 제일 먼저 나오고 민간이 제일 뒤에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민관군 이렇게 하죠. 중요한 건 앞에 오는 거잖아요. 앞에 왔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62년에 제정된 건축법은 그 목적에 충실한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건축 관계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그림으로 했냐면 표현을 말로 하면은 잘 못 이해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관계자라고 하시는 이 4명의 관계자가 대한민국에서는 건축 관계자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이 세 명, 네 명이 이제 원탁에 앉아가지고 건축 관계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설계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설계자. 우리가 설계도면 뭐 얘기하고 설계를 한다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이 설계자는 어떤 사람이 포함되냐면 대한민국 건축법에는 건축사만 포함됩니다. 왜 그러냐?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설계자라고 하는 거는 설계자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는 건축 설계라는 용어만 있지 구조 설계라는 용어는 나오지도 않고요. 구조 설계자라는 얘기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설계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구조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구조가 설계자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건축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구조에 관련 건축법 제48조에 보면 건축의 안전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누가 안전을 확인해야 될까요? 일단은 전문적으로 구조 설계를 하는 사람이 안전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설계자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건축사들이 설계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거죠. 5층짜리를 건물을 설계한다 그러면 할 거예요. 5층짜리. 옛날에 뭐 60년대에 만들어졌던 그 시기에 5층짜리 건물, 3층짜리 건물, 뭐 그때는 다 했을 테니까 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가 호텔이 뭐 20층, 30층 그리고 1985년에 63빌딩이 준공이 되는데 63빌딩을 설계하라 그러면 할까요? 63빌딩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높이로 치면 10대 건물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 건물들이 이제 자꾸 생기는데 자, 그러면 전문적인 영역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아주 희한한 용어가 나오는데 잠깐만요. 아까 그 4명의 건축 관계자. 그래서 이제 건축 관계자 등이라는 게 나옵니다. 등이 참 무서운 용어죠. 법 쪽에서. 뭐냐면 건축주가 있고 설계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는데 건축 관계자 등은 건축주를 빼고 요 등이라고 하는 사람을 껴가지고 등이 누구냐? 이제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용어가 나옵니다. 관계 전문 기술자. 그 관계 전문 기술자 협력을 받아야 한다 할 때 그 관계 기술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관계 전문 건축 관계자 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등이라는 사람이 이제 구조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구조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 구조 설계를 설계자의 지위의 어떤 뭐 용어는 협력 관계라고 하는데 협력 관계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협력 관계를 통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마 전에도 모 단체와 저희 기술사회가 책임 공방이라고 해서 신문에 아마 언론에 많이 등장을 했을 겁니다. 그 책임 공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러면 현재 법상으로는 설계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구조하시는 분들은 설계자도 아닌데 왜 우리 보러 책임을 져야 되냐? 책임져야죠. 잘못했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뭐냐면 왜 그러면 설계자는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책임이 없진 않죠. 계속 이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진짜로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조사할 수 있고 사고에 대한 원인을 판단할 수 있고 사고에 대한 결과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구조물이 붕괴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조기능위에서 누가 그걸 담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사고조사위원회 홍건호 위원장 계시겠지만 사고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시공자는 뭐 들어갈 수 있고요. 감리자 안 들어가고요. 설계자 안 들어갑니다. 건축주 안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전부 등이 들어가요, 등. 사고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여기 보시면 이게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나서 사고조사위원회가 총 12명인데 12명 중에서 6명이 이 등에 달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왜 대한민국의 건축의 최고 전문가는 그 설계하시는 분들인데 왜 설계하는 사람은 여기에 한 명도 없습니까? 라고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뭐 제가 부른 것도 아니니까 그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왜 안 들어가는지는 뭐 본인들이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 조사가 났으면 사고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그러면 그분들이 전단력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을까요? 4,700톤이라는 수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찾아낸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면 왜 사고가 나야만 이 등이 등장하느냐. 이 등은 사고 나기 전부터 설계 도면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설계자와 협력 관계인데 이 협력 관계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협력이냐? 협력일까요? 계약을 갑과 을로 하는데 그게 협력이 되겠습니까? 이 건축주는 누구한테 용역을 주죠? 건축주는 설계자에게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설계자는 건축주와 협력관계가 됩니까? 용역을 수주한 사람은 갑을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설계자와 이 등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약을 맺었으면 이게 협력관계가 되겠습니까? 하청구조가 되는 거죠. 이 하청구조를 한쪽에서는 협력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하청이라고 합니다. 이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자, 어떤 게 맞는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정이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건축물의 설계, 건축법 제23조는 설계자의 지위를 건축사가 아니면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건축법 제23조에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혀 있어요. 이 법은 건축법이 62년에 만들어지고 건축사법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조항이 들어가는데 50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50년이라는 세월이면 두세 대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두세 대 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공학적으로 발전하고 건물의 규모도 커지고 건설 산업의 규모도 커지고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도 이 조항은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협력과 하청 구조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게 옳은 것이냐, 뭐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서도 하청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협력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제가 신문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따로따로 합시다. 따로따로 하자. 그랬더니 따로따로 하면 소통이 안 되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뭐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따로따로 하는 미국은 건물 못 짓습니까? 그럼 그 논리라면 미국은 건물 질 수도 없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건물을 짓는데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건물을 또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건축 서비스법에 보면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건축물과 구조물을 분리해서 봅니다. 건축물 및 구조물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행위들이다. 건축 서비스라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로 하청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거죠. 건축주와 설계자들은 똑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이 라운드 테이블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등은 건축주와 만날 기회가 없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현장에서 자기가 설계한 건물을 볼 기회도 안 줍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그 사고가 나서 이제 사고가 나면 부랴부랴 이제 달려오게 되고 어떻게 된 거냐? 그때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사고 조사위에 들어가게 되고 또 제가 이제 건축 이걸 발표하려고 조문을 좀 몇 가지 살펴봤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설계자는 자기 책임하에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 의도를 설명해야 되고 자문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설계자는 자문에 응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요즘에 엄청나게 이제 사고 이후에 현장에서 많은 문의가 오는데 그 문의가 대부분이 건축 마감에 대한 문의가 아니에요. 구조는 어떻게 되냐 이런 문의인데 자문에 응해야 된다는데 자문에 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설계자입니까? 설계자가 자문에 응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누가 하느냐? 이 등이 한다고요, 등. 그 등이 하는데 이게 이제 건설 산업에서 이 등이 차지하는 어떤 역할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실이. 제가 그래서 작년에 건설 산업의 총 규모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규모가 한 220조 정도 되더라고요. 220조. 그러면 220조를 뭐 그냥 간단하게 10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설계자고 하는 건 아까 그 건축 설계를 하시는 거기가 약 30 정도가 됩니다. 규모가. 수주 규모가 30. 그러면 이 등은 0.1%입니다. 0.1%. 0.1%를 가지고 산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산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은 그런 거에 대한 자문도 하라 그러면 힘들고 현장 오라 그러면 힘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산업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초기 생산물인 도면의 품질을 올리기는 요원하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검단의 사고 이후에 아까도 제가 책임 공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책임 공방을 좀 따져보기 위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A라는 설계사무소하고 B라는 구조기술사무소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일을 했는지. 그런데 LH 주택공사는 도면은 구조기술사가 그려라 라고 하는 지침을 내렸거든요. 그럼 과연 구조기술사무소 도면을 그렸냐? 안 그렸더라고요. 안 그렸어요. 그럼 누가 그렸냐? A라고 하는 건축설계사무소가 지정한 C라는 업체에서 그렸습니다. 아까 우리 홍건호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도면 그리는 건축업체 다르고 구조 계산한 B 업체 다르고 구조 도면 그린 C 업체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누가 그거를 뭐 총괄로 해서 만들어내야 할 도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요즘에 또 현실이 또 그렇지가 못한 거죠. 아무튼 이 생산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그 절차와 방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상으로 제가 조금 시간을 좀 더 쓰는 것 같은데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관계자와 등의 차이는 뭐냐? 이 건축 관계자는 이러한 권한이 있어요. 건축 관계자는 뭐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 허가권자의 완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등은 영업정지 먹고 과태료 먹는 거예요. 거기 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좀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좀 바꿔봤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지금까지 나왔던 거를 일괄로 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안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쭉 보시면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건축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분야들입니다. 건축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설계라고 하면 구조, 설비, 토목, 조경, 소방, 전기, 통신 이렇게 나오는데 관련 학과들은 이제 그 여기 그 건축 계획과 구조는 비슷한 건축학과와 공학과에서 하게 되고요. 다른 데는 다 과가 다릅니다. 다르니까 설계자의 지위를 이제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계자의 지위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기계, 전기, 소방 뭐 다 이제 전문 영역으로 이제 분가를 하게 됩니다. 분가. 그 법들을 가지고 2018년, 16년, 15년 뭐 이렇게 이제 분가를 하게 되는데 유독 이 건축학과와 공학과에 맺어진 이 건축계획과 등은 아직도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바꿔야 될 첫 번째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뭐 나와 있는데 대부분들이 이제 그 업역을 나눠서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특별하게 여기 보시면 아주 특별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기 관련 법에 보시면 기계설비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지하안전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에 어느 법에도 설계라는 문구가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죠. 설계라는 말을 못 씁니다. 이분들은. 왜? 건축법 23조 때문에.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는 다 그러시잖아요. 여기 토목 하시는 분들 계시고 전기하는 분 계실 텐데 토목 설계, 전기 설계, 통신 설계 이런 말을 업계에서는 쓰지 않습니까? 법으로는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계속하면 또 이게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학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은 커리큘럼에서 아예 구조, 역학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안 배워요. 안 배웁니다. 지금 건축사를 배출하는 과정과 건축 구조기술사 등을 배출하는 과정이 좀 다른데요. 건축사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서 여기는 5년제를 해야 됩니다. 160학점을 따야 되고요. 공학과는 140학점, 그래서 기존대로 4년제고 지금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5년제를 다녀야 됩니다. 이게 이제 태생부터가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같이 이제 이 공학제가 이렇게 변경된 게 2020년부터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 다녀셨던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기도 구조 배웠다. 구조 배웠다. 근데 2000년 이후에 다니신 분들은 구조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같은 학과라고 이제 인정하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건축학과와 공학과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든 거는 뭐냐면, 자, 이제 이렇게 됐으니 업계에서도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싱가포르 사례도 있고요. 싱가포르도 보면은 QP, AC 이런 분들이 다 구조하시는 분들이 인허가의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싱가포르의 사례고요. 미국 사례를 한번 보시면 미국은 구조를 별도로 PE, SE들이 하게 됩니다. PE,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스트럭처럴 엔지니어. 그래서 그분들이 체크를 하고 그분들이 도면을 만들고 결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결국 도면을 납품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구조계산서를 납품해서 그 구조계산서를 건축학과 나오신 분들이 도면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전문성이 이제 벌써 그때부터 이제 전문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아주 특별한 게 있는데 이게 플랜 체크라는 게 있는데 플랜 체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 설계자가 구조 설계를 한 거를 이분들이 다시 체크를 합니다. 아까 우리 전문가들도 휴먼 에러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휴먼 에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플랜 체크라는 기능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와서 지역 건축 안전센터라는 걸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역 건축 안전센터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이걸 해야 되는데 자꾸 현장에서 사고가 나니까 이분들이 현장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건축 안전센터에 있는 이 등을 하시는 분들이. 그게 미국에서 가져온 제도가 좋은데 그게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이렇게 변질되는 겁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어떤 거 있느냐? 미국 딱 한 가지입니다. 행정자치단체장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잘못하면 행정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 있게 안 하면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제일 큰 거는 우리나라는 전체를 건축사가 계약을 하고 미국은 계약 주체가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환경의 차이겠죠. 환경의 차이. 그래서 한국은 설계도서를 건축사만이 만들어낼 수 있고 감리, 구조설계 감리, 법에 아무 용어 없습니다. 한국은 구조감리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업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구조감리 하거든요. 구조감리라는 게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면서도 법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법이 이렇게 많습니다. 건축법, 여기 있는 것만 해도 14가지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건축을 하는 사람분들은 예술가일까요? 아니면 법률 전문가일까요? 이 법을 다 몰라요. 건축하시는 저희도 잘 모르고, 이 많은 법들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안하는 거는 정말로 좀 뭔가 확실한 거 하나 만들어내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는 것 같고요.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법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물 안전강화 특별법, 이거를 제정하자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이 뭐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건축사법 뭐 많은데 이런 거를 뭐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건축법제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안에서 제일 핵심은 전문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3번 보시면 아까 소통 견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통 안 됩니다. 다 지금 단절돼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지 않으면 소통하기가 힘든 신경이 돼 있습니다,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설계자 말씀드렸고 건축 관계자 말씀드렸고 건축 관계자 등 말씀드렸는데 법에 없는 구조 설계, 구조 감리 이런 용어들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게 건축 관계자의 역할도 다시 정립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을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건축물 구조안전 선진화 특별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김영민 한국건축구조기술사의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저는 건축구조 설계를 한 30년 했고 개인적으로 구조 설계 사무소를 한 20년째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 검단 붕괴 사고와 그리고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때문에 많은 분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대부분 구조 전공자가 오셨지만 일반 유튜브도 생중계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위해서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건호 교수님 발표하실 때처럼 구조 계산을 해서 구조 도면을 그리고 그게 이제 현장에서 지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구조 계산이라는 것은 그 건물이 사용하는 모든 수명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최고의 외력에 대해서 그 구조물이 견딜 수 있도록 철근과 콘크리트 강도 그리고 단면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이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서두에 일어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 일이겠죠. 특히 이번에 인천 검단 사고 때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무량판 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삼풍백화점에서도 보셨고 이번 인천 검단도 아까 동영상을 보시면 1분 안에 무너져 내립니다. 무량판 구조는 거기서 펀칭을 막아주는 그 전단 철근이 빠지거나 그리고 연속 붕괴가 일어나는데 연속 붕괴근이 빠지면 순식간에 붕괴가 일어나고 그리고 대피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휨철근이 부족하거나 다른 쪽에 부족한 경우에는 균열이 발생하거나 물이 새고 그러한 징조를 미리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이 있는데도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천검단 사고의 가장 원인을 다시 살펴보면 그러한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구조 계산이라는 과정은 구조 도면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사전 작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조 전문가가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외력이 얼마만큼 강하게 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견디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구조 계산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이 구조 계산서가
결국은 도면으로 잘 그려져야지 올바른 시공이 되어집니다. 홍건호 교수님 말씀하신 사조에서 했던 그런 붕괴의 원인, 전단철근이 누락되어졌거나 과하중, 콘크리트 강도를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현대과학으로는 굉장히 막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인데 그 현장에 그 수많은 철근 중에서 과연 이 철근들이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는 것은 이 구조 전문가만이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구조 전문가는 단순하게 자기 생각을 그냥 구조 계산서에 표현만 하고 나머지는 그 다른 사람들이 막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러분들 뭐 약간 재미난 이야기인데 이 예능 프로그램 보면 고요 속의 외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분이 어떠한 단어를 말하는데 이어 말하면서 그 음악 속에 방해 속에 계속 단어가 변질되어 가듯이 구조 전문가가 초기에 만들었던 구조 계산 과정의 핵심적인 철학이 끝까지 시공 과정까지 안 가고 있다. 그 이유는 이 구조 전문가가 구조 계산서만 만들어서 현장에 보낸 이후로는 현장에 어떻게 공사가 되어지고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조 도면으로 가는 과정에 구조 전문가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말씀을 드리면 인천 금남 같은 경우에는 전단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단순하게 기둥번호 옆에다 V를 붙였거든요. 이것은 구조 계산자가 계산할 때 여기는 전단 보강이 들어가야 된다고 개인 생각을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구조 도면을 구조 계산을 하는 사람이 직접 그리게 되면 계산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 도면에 상세하게 전단 보강이 들어가는 곳을 하이라이트 시켜서 충분히 표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산 과정에 누락된 것일수라 하더라도 도면을 그리다 보면 여기는 왜 빠졌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누락이 되어서 많이 아쉽고요. 해마 사고가 일어났을 때 똑같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 고창호 회장 발표하신 것처럼 내년에 그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 다 같이 오늘 한 토론에 큰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정난 당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국대학의 정난입니다. 저는 은퇴를 해서 이미 정년을 했습니다만 은퇴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토론회에 그 불려 나온 것은 아마 그 95년도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원인 조사 규명 감정단에서 원인 규명을 맡았던 그래서 백서를 펴냈던 그런 인연으로 토론자로 불러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금탄 사고 또 그 이전에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95년에 그 삼풍백화점 조사하면서 느꼈던 그런 사고를 그대로 재판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삼풍의 직접적인 붕괴 원인은 뭐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무량판 구조를 떠받치는 기둥의 직경 800mm 기둥을 600mm로 임의로 축소한 거, 계산서상에는 800mm로 되어 있는 걸 도면에는 600mm로 구조 계산자의 허락 없이 그냥 바꾼 거, 그 다음에 그 기둥의 상부에 올라가는 그 드롭 판넬의 이어치기 위치를 기둥 끄트머리 주두에서 이어쳐야 되는데 드롭 판넬에서 이어치는 바람에 그 드롭 판넬이라는 것이 전혀 구조적으로 기능을 못하게 돼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근을 이제 배근을 하는데 기둥 상부에 있는 철근이 주근으로서 그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걸 공사자들이 밟고 당기면서 그 기둥 주근 상부 철근에 그 철근을 한 10cm 정도 주저앉게 만들어 버렸다. 이런 세 가지 원인이 하나의 기둥에 몰리면서 거기서부터 비로소 붕괴가 시작된 거고,
거기서 구멍이 뚫리면서 옆에 기둥도 뚫리고 그 아래로 쳐서 결국 연쇄 붕괴에 이르러서 500여 명이 사망을 한 건데요. 그런 원인이 뭐냐? 어떻게 해서 그 기둥의 사이즈가 그 구조 계산자의 허락 없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가? 그리고 도로 판넬의 위치를, 이어치기 위치를 왜 그 기둥 상부에 사지 않았던가? 또 철근의 위치를 왜 이렇게 임의로 그렇게 밟고 다녀서 변경을 시켜버렸는가? 이런 것은 설계자도 물론 설계자가 우선 800을 600으로 임의로 줄여버렸으니까 설계자 잘못이고요. 그 건축 설계죠. 그다음에 시공자는 그 도로 판넬의 위치, 이어치기 부위를 거기서 치면 안 되는데 그걸 접어버린 거고, 또 철근도 밟고 다니면 안 되게끔 감리자가 감리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설계, 시공, 감리가 전부체 역할을 하지 못했던 원인은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공사라는 것이 건축공사가 골조공사가 있고 마감공사가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골조공사는 그야말로 뼈대 공사 아닙니까? 그 뼈대 공사만큼은 뼈대 전문가한테 맡겨서 설계, 시공, 감리를 해야 되죠. 건축사가 지금 교육 제도가 바뀐 지 20년이 넘는데 건축사만이 설계, 감리를 할 수 있다는 이 건축법은 두 분 발표자들도 대부분 짚었습니다만은, 그건 사실은 그 일제시대 때에서 이어진 관행, 일제시대 하에서 건축법은 결국은 우리나라 건축법과 일본 건축법의 그 뼈대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건축법이 제정된 게 196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62년에 23조에 그 건축사만이 설계, 감리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럼 왜 그 조항이 들어갔느냐? 그건 그 이전에는 행정서사가 건축 설계 인허가 행위를 했었거든요. 건축사가 없을 때에는 행정서사 또는 뭐 사법서사도 있었으면 행정서사가 건축 설계 인허가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서 62년에 이제 건축법을 만들면서 건축사 제도를 만들고 하면서 이제 행정서사 너희들은 이제 설계 못해, 감리 못해, 이렇게 하고자 그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60년이 넘게 지금 그 조항이 그대로 있어서 이제는 행정서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들의 그 설계, 감리 행위를 막는 이 독소 조항이 돼버린 겁니다. 일본도 아까 발표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에 설계, 감리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 조항이 똑같이 있습니다. 일본의 건축사법은 1950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그 조항을 넣은 것도 일본 건축법에 건축 행위를 할 때 그 행정서사가 했어요. 똑같은 용어입니다. 우리나라도 행정서사, 일본도 행정서사였어요. 그 일본 건축법의 근간이 해방 이전에는 다 똑같은 법이었으니까. 그래서 일본 건축법도 1950년에 행정서사를 못하게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 이 조항 들었는데, 우리도 좀 나중이면 62년에 도입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같은 조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으로부터 그 기술사 자격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기술 자격 제도는 74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그것은 이제 미국의 PE 제도, 기술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건축 구조 기술사, 토목 구조 기술사 등등을 넣었는데, 이건 건축법하고 상관없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건 과학기술부,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선발을 맡고 있는데, 지금은 과학기술부 이제 산하의 법이 돼버린 겁니다. 국토부에 있는 어떤 건축법이나 건축사법하고는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관리도 따로 놀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토부는 전혀 지금 그 기술 자격법의 어떤 건축 구조 기술사에 대한 그 관심이 없습니다. 일본은 1985년에 처음 기술 자격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6년에 새로 개정을 했는데요. 구조 설계
전문 건축사로 그냥 이름을 통일해 줬습니다. 설비 전문 건축사. 이렇게 건축사로 통일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건축법 조항을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건축사만이 설계 감리를 할 수 있다. 그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일본은 건축사가요. 1급 건축사가 37만 명이고요. 2급 건축사가 77만 명입니다. 100만이 넘어요. 우리나라 아까 보니 2만 6천 명의 건축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실력으로 이제 벼르는 거죠. 어떤 이 건축사 자격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수입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100만이 넘는 대충 대학 졸업하면 거의 90% 이상이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건축 구조 전문 건축사가 1,600명인가 이래요. 설비 전문 건축사는 5,600명이고요. 이런 그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이상하게 법은 일본법을 따르면서 제도는 미국 제도를 도입하는 바람에 양복에다가 일본 바지 입혀먹는 이런 이상한 법이 됐고, 그렇게 해서 엔지니어가 건축사로부터 많이 하청을 받아야만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법은 선진국은 있을 수도 없고 후진국 저쪽 동남아 어느 나라도 그런 엔지니어가 디자이너로부터 반드시 하청을 받게끔 되어 있는 이런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게 우리 그 행정서사를 배제하려고 하는 그 법조항이 엔지니어의 설계 감리를 배제하는 조항이 돼가지고 검단에서도 뭡니까? 왜 철근이 누락됐고, 왜 콘크리트 강도가 안 나오고, 왜 공사 중에 이렇게 막 흙을 높이 쌓는데도 그걸 막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철근 누락을 찾아낼 수 있는, 콘크리트 강도 잘못된 걸 찾아낼 수 있는, 또는 공사하면서 그렇게 흙 쌓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엔지니어가, 구조 전문가가 현장에 시공자도 그렇고 감리자도 그렇고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리를, 엔지니어링 감리, 골조 감리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받는 구조 전문가는 하청업자로 거기에 현장에 갈 권한도 없고 갈 자리도 없어요. 또 아까 그 수가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전체 공사비의 1000분의 1이라는 그 구조 계산비 가지고는 거기에 인력을 파견할 시간적 공간도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여튼 그런 법은, 그 건축법은 태생이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 이 법의 태생은 그 엔지니어링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 잘못된 거고요. 이번 특별법이면 특별법, 또 건축법의 개정이면 개정, 이것이 이번 꼭 관철됐으면 좋겠고, 아무리 처벌 많이 한다고 해서 뭐 합니까? 처벌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이 잘못돼 있는데요. 아무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람을 처벌을 한다 해도 그건 모래 위에 지은, 기본이 잘못돼 있으니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장가지입니다. 그리고 건축사들이 그 자기들 밥그릇을 뺏기는 줄 알아요. 이걸 주장을 하면.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일본처럼 건축사도 구조를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를 꼭 구조기술사만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구조를 건축사도 하고 또 기술사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중요 건축물, 일본 같으면은 1급 건축 구조 전문 건축사들은요 60m 이상, 뭐 얼마 이상, 얼마 이상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건 1급 구조 전문 건축사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구조 기술사들은 그렇게 뭐 어떤 부분은 그 사람만 하게 하고 그다음에 건축사들도 다른 기타들은 구조 설계하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밥그릇 뺏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지금 이런 주장할 때마다 국토부나 건축사협회나 다 이건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간주돼 가지고서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된 이 주장이 안 먹혀요. 근데 절대 밥그릇 뺏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상 너무 길어졌으면 죄송합니다.